전기철도기사 필기해설 구조물공학 6번째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채널 ER랩을 운영하고 있는 마석차단장비 1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는요. 전차선로에서 지선의 종류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그림을 하나씩 그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그림. 자, 요게 전주잖아요. 요게 지지물. 전주에 이렇게 선이 하나만 나가 있는 게 있어요. 선이 하나. 그 다음에 똑같은 위치에서 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게 V형 지선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다른 위치에, 밴드가 두 개예요. 높이가 다른 위치에서 이렇게 나가 있는 거, 요거는 2단 지선이라 그래요. 2단 지선.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수평 맞죠? 요거는 요게 지지물이고 실제적인 지지물이고 요거는 지지물을 세우기 위한 지선이에요. 지지물을 세우기 위한 전주죠. 요게 수평 지선. 요게 마찬가지로 요거를 전도가 되면 요쪽이 전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것도 일단 지선을 또 하나 시설을 해야 돼요. 이거는 차가 지나다니는 이렇게 차가 지나다니는 어쩔 수 없는 경우 시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수평지선, 여기 전주가 있고, 이 전주를 전도를 막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 수평지선 하나 지주를 하나 설치를 하게 되고, 수평지선 설치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망걸음 하나 달아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를 이제 궁형지선이라고 그래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 선이 하나라서, 단지선. 요걸 쓸게요. 자, 단지선. 그 다음에 여기는 V형 지선. 자, 얘는 2단이죠. 상단, 하단으로 밴드가 두 개예요. 2단 지선. 얘는 수평 지선. 얘는 궁형 지선이에요. 자, 얘 두 개,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기는 좀 힘들어요. 요쪽 수평이나 궁형지선 같은 경우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외워놔야 되죠. 2차 필기에도 2차 필답형에도 나오잖아요. 5개 써라. 그러면 단지선, 순서대로 단지선, 2단지선, V형지선, 수평지선, 궁형지선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그럼 33번의 답은 삼각지선이 되겠죠. 자, 혹시 이 친구를 보고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얘가 위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전주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밴드가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혹시 이렇게 지선이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V형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무조건, 자,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위치에서. 그래서 얘는 위에서 이렇게 부감으로 내려다보면 얘는 V형처럼 보여요. 삼각지선 절대 아닙니다. 자, 3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은요, 가동 브래켓의 호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G30, 그 다음에 L960, I, 또는 G3.2, L710, O,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L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씩 써볼게요. 일단, G 있죠? 그 다음에 L 있죠? 여기 I 있죠? 자, 요것들은 변하지는 않아요. 얘네들은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이고요. C, 그 다음에 L.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이 두 개는. 근데 얘는 이제 경우에 따라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O, F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 써 있냐면, 요쯤에 써 있어요. 요 위치점에. 요 수평 파이프 요 위치에. 요 위치에 써 있어요. 요건 이제 애자잖아요. 요 부분은 장간애자예요. 장간애자, 가동 브래켓은 요까지가 실제적으로 구매를 해서 쓰는 부분이에요. 요만큼이. 그러면 여기 부분에 딱 요게 써 있어요. G 얼마, L 얼마, I 타입인지, O 타입인지, F 타입인지. 자. 그때 제가 요거 말씀드렸는데, 장간애자는 아래 위가, 자, 여기 있는 수평 주 파이프잖아요. 여기 경사 파이프, 여기도 수평 주 파이프, 여기 경사 파이프, 요거는 뭐라 그랬죠? 여기는 진동 방지 파이프. 진동 방지 파이프죠?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이렇게 수직 능력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발생했을 때 위에 있는 애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인장, 그죠? 인장, 텐자일이 생기고 밑에 있는 경우는 압축이 생긴다랬잖아요. 그쵸? 요것도 잘 외워두셔야 돼서요. 요건 뭐 나오니까 시험에. 그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있어요. 요 부분에 요 세 가지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C30, L960, 요렇게. 그러면 G는 뭐냐면 게이지 값이에요. 게이지. 다른 말로 건식 게이지라 그래요. L은 가고요. 요거는 건식 게이지. 건식 게이지고요. 요거는 가고. 가고는 기본적으로 960, 710이 있거든요. 일본 기본 서적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역간 같은 데는 960, 그 다음에 역군은 710으로 돼 있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파동 전파 속도 이런 것 때문에 속도 향상 때문에 터널 위에는 대부분이 역군에도 관계없이 96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답은 여기 전차선 여기 뭐죠? 잠깐만요. 자, 이 문제의 답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가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게이지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게이지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제가 여기 얇은 글씨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게 전주잖아요. 이렇게 전주의 말구지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그럼 중심이잖아요. 이 중심부터 여기 조가선은 위치가 변하지를 않아요. 전차선은 편이 때문에 위치가 변할 수 있거든요. 요 거리가 건식 게이지예요. G. 자, 조가선의 위치는 변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근데 전차선은 편이 때문에 위치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건식 게이지를 얘기를 할 때 원래 전차선이 물고 있는 이 지점을 말을 하거든요. 요 말하는데 요거는 요 지점이랑 원래는 같아요. 요 지점 같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을 건식 게이지. 자, 전주 중심에서 전차선 있는 위치 또는 전주 중심에서 조가선이 설치된 위치. 자, 두 가지를 해도 무방은 한데요. 원칙은 전차선이에요. 근데 건식 게이지는 전주 중심에서 조가선 또는 전주 중심에서 전차선 위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세요. 요게 이제 건식 게이지인데 요게 얼마냐면 지금 3m라는 거예요. 3000mm. 이상하죠. 여기 3.0은 그냥 메타를 표시해놓고 요거는 밀리미터를 표시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960의 위치는 뭐냐면요. 요거예요. 자, 960은 요 위치. 여기. 전차선과 여기가 조가선이잖아요. 여기가 전차선이고 요 부분이 960이라는 얘기예요. 가고라는 게 뭐냐면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 조가선에서 전차선을 이렇게 수직한 면에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직한 간격이에요. 조가선과 전차선의 수직한 간격. 이걸 가고라고 그러고요. 이건 역간은 기본이 960이에요. 그래서 이 가동 브래켓 같은 경우에는 역간에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터널 이외에는 역하고 역간 관계없이 960을 쓰고 있고요. 터널은 왜 700을 쓰게 되냐면 터널의 단면적을 작게 하게 되면 이 건설 비용이 굉장히 줄어요. 그래서 710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제가 이렇게 참고로 써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타입에는 I 타입이 있고 O 타입이 있고 F형 타입이 있는데 I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선 담긴 부분과 지금 여기 보게 되면요. 자, 이 부분이 I 타입이죠. 이 부분이 여기 I고요. I 타입. 이게 O 타입이거든요. O 타입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냐면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내가 손을 당기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여기 전차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당기고 있냐면 이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방향으로요. 그쵸? 이 방향으로 당기고 있고 얘는 어느 방향으로 당기고 있냐면 여기서 당기고 있잖아요. 팔이 이렇게 당겼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O 타입 먼저 말씀드릴까요? 전차선이 이러고 있는데
전차선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요거를 팔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얘를 곡선 당김 공부라고 안 하고 암이라고 그래요. 그냥 스테디암이라고 해서 요걸 팔로 생각하시면 요쪽 팔 쪽 이렇게 당기고 있잖아요.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거를 이쪽으로 못 나가게 요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암으로. 여기서 여기가 팔꿈치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손등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감아 잡고 있는 거예요. 전선을 이렇게 감아 잡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I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왜 I타입이라고 그러냐면 내가 전선을 당기고 있는 방향이 지지물 방향이에요. 지지물 방향으로 당기고 있어요. 당기고 있죠? 얘를 그래서 I타입이라고 하고 얘는 어디죠? 지지물이 여기 있잖아요. 지지물의 반대 방향으로 당기고 있죠? 지지물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얘는 O타입이에요. O타입, 아웃, 인이거든요. 자, 34번은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35번. 지선은 전주에 작용하는 수평화 중에 몇 %를 부담하는가 묻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장력이 요 전주밴드에서 전차선이나 조가선을 일괄로에서 이렇게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볼게요. T의 힘으로. 그러면 이 T의 힘을 이 전주가 전도되지 않기 위해서, 경사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지선을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이 지선이 설치됐을 때 이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수평 성분, 그 다음에 수직 성분의 힘이 작용을 하는데 지금 이 힘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을 우리가 TH라고 하고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1톤으로 계산해 볼게요. 여기 1톤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여기를 만약에 30도라고 해서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원래 표준 45도예요. 45도지만 이제 계산의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TS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 TS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 30도분의 1톤이잖아요. 이걸 계산해 보면 1에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2톤이 된다고 그때도 똑같게 제가 식으로 전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때 그러면 여기 30도니까 여기는 60도가 되겠죠. 60도. 그리고 TH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 TH 값은 얼마냐면 TS 값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잖아요. TS 값은 얼마였었죠? 위에서 2잖아요. 2. 이 부분, 요 2가 있죠? 요 2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2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 1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요 1톤, 요것 1톤이죠? 여기 걸린 게 1톤인 거예요. 1톤. 그러면 여기 1톤하고 1톤 같잖아요. 그럼 수평화지 몇 %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100%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똑같이 이제 풀이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 눈에 익잖아요. 그죠? 자, 3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은 지름이 D. 자, 지름이 D. 여기 있습니다. 지름이 이렇게 원형이에요. 이렇게 이 D죠. D인, 그 다음 길이가, 요 길이가 얼마냐면 L인. 원규등의 세장비를 묻는 문제인데, 세장비는 어떻게 구하죠? 세장비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회전 반지름.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회전 반지름분의 기둥의 길이. 회전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면 표시를 한다고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회전 반지름은 단면 2차 모먼트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면 2차 모먼트를 단면적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에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했던 문제에서 직사각형의 단면 2차 모먼트.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기다란 부재에서 하니까 이거 XX축을 하다 보니까 이 Y축에 대한 걸 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편의로 이제 IX로 많이 표시하잖아요. 이거 얼마였었죠? 12분의 BH 3승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원형은 얼마예요? 지금 알아야 될 거 원형이잖아요. 원형 단면에 IX, IY이 똑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64분의 파이 D 4제곱이잖아요. 이건 단위 길이래 전부 다
단위 길이의 4제곱. 여기도 단위 길이의 4제곱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여기 있잖아요. 요거 곱하면 3 곱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3이 4잖아요. 이건 4승이고. 그죠? 지수법칙에서 1 더하기 3 4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 제일 중요해서. 여기 넣어보면 되는 건데. 자, 그럼 요걸 지우고요. 이 부분을 지우고 요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I는 아까 얼마였냐면 64분의 파이 D 4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라 그랬죠? 원의 단면적. 원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잖아요. 그럼 역수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자, 파이 D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파이 D 제곱이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얼마 되게 되냐면, 하나씩 소거를 한번 시켜볼게요. 파이 없어지고, D 제곱 없어지고, 여기 제곱만 남죠? 이거 하니까 16이 남잖아요.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자, 16분의 D 제곱이잖아요. 이걸 끄집어내면 4분의 D.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되겠죠. 요거를 지워도 되겠죠. 자, 여기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L에 R은 얼마였으면 4분의 D잖아요. 그러면 D분의 4L이 되죠.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D나 D나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이거 D를 했는데 이거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잡다 보니까 해야 된 건데, 요거에 지금 36번의 답은 간단하게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단면 2차 모먼트 기본적으로 직사각형, 원형, 삼각형은 외워놓으시는 게 편하세요. 그걸 외워놓으면 단면 개수도 구할 수 있고 세장배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자, 3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은 가공 전차선로에 설치된 단독 전철주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11m인데 이 전주의 수평 분포화 중 32kg 포스퍼 메타가 작용하는 경우 지면과의 경계점 모먼트를 묻는 문제예요.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있죠. 수평 분포화 중, 그 다음에 경계점 모먼트. 이게 나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나오면 무조건 이 수평 분포화 중 뭘로 바꾸라 그랬죠? 수평 분포하중을 집중하중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집중하중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어떻게 바꾸냐면 수평 분포하중이 메타당 32kg 메타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나왔었죠? 길이가 11m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집중하중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32 곱하기 11kg 단위 없어지잖아요, 얘는. 단위가 얘가 없어져 버리니까. 요거 자체가 집중하중이 돼버린 거예요. 요거 자체가 집중하중이 된 거죠? 그게 집중하중이 된 거예요, 요 값이. 자, 그러면 이 집중하중이 어디 작용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런 전주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전주 기준을 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높이가 11m였었죠. 11m고 수평 분포 과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방식으로 생기고 있었어요. 32. 근데 요걸 곱해서 집중하중을 바꿔줬더니 그림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부분에서 32 곱하기 11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32 곱하기 11의 힘이 이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어디에? 요 절반에 11m 절반에.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얼마일까요? 계산해보면 32 곱하기 11 곱하기 2분의 11. 제가 잠깐 계산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요. 1936 kg 포스 이게 나와요. 이 경계점 모먼트. 경계점 모먼트 무조건 힘 곱하기 길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이냐면 여기서 자, 3번이 되겠죠. 1936. 굉장히 쉽죠.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나오면 전달력 경계점에서 전단력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경계점 모멘트를 구하는 건지 이것만 아시면 되세요. 만약에 그냥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힘이 이렇게 똑같이 집중화주 여기 생겼었을 때 여기 10kg의 집중화주 생겼을 때 이쪽에는 전달력이 똑같이 10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었죠. 경계점에서 전단력이냐 경계점에서 모멘트냐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세요. 자, 3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은 비례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구하는 건데요. 이 비례한도라는 거는 이 그림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그림은 습관적으로 그려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시냐면 이걸 바꾸도록 할게요. 자, X축에는요, 변형률을 그려요. 변형률, 그 다음에 Y축에는 응력을 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뭐라 그러냐면 응력, 변형률, 선도라고 그래요. 또는 시그마, 입실론 선도라고 하고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응력이 이렇게 가해지잖아요. 자, 이거 지울게요. 응력이 이렇게 가해질 때마다 응력이 이쯤에 가해졌어. 그러면 요만큼, 변형이 이만큼 되고 이만큼 가해졌으면 변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 비례한도라는 게 있어요. 이 비례한도까지는 이 응력과 응력이 할 때마다 정확한 값을 비례를 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비례를 해죠. 이렇게. 근데 이제 탄성한도까지도 탄성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외력이 가해졌을 때 형체가 바뀌었다가 외력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탄성이잖아요. 그까지가 이 점까지예요. 여기 탄성한도. 요 점이에요. 요 점. 비례한도는 탄성한도보다 좀 더 아래예요. 아주 이때는 탄성한도보다 돌아오는 복원력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례한도가 있고 탄성한도가 있고 상항복점이 있고 하항복점 극한 능력 이렇게 파단하고 요거를 충분히 많이 그려보시면 이 문제는 이제 39번에도 거의 비슷한 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그려보시면 이제 문제 푸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자, 그러면 요 문제를 선지를 하나씩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비례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례한도. 그러면 응력과 여기가 응력이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가 응력이고, 자, 여기가 변형이잖아요.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하는 최대점이죠. 최대점이네요. 그럼 벌써 이거 맞는 건데? 정말 맞나? 그러면 2번부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응력의 발생으로 변형을 일으켜 파괴하는 한계다. 그건 이 점이에요. 이 점. 파괴한 한계. 응력을 실제적으로 이 정도 가게 되잖아요. 이 정도 가게 됐을 때 이 상항복점부터는 실제적으로 하중을 가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변형이 생기거든요. 하중을 가하지 않았잖아요. 하중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변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시 이제 하중을 이렇게 좀 더 가하기 시작하잖아요. 하중이 이렇게 증가됐잖아요. 그렇죠? 하중이 증가됐는데 하중을 가다 보면 여기 파단이 생기거든요. 파손이 되는 이 지점인데 이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자, 응력 변형 선도는 좀 어렵지만은 계속 그려보시면서 비례한도가 뭔지 산성한도가 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유익하니까요. 여러 번 그려보시기를 제가 이제 권고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장시험에 있어서 작용한 최대 하중점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극한 능력까지도 할 수 있고요. 재료에 따라서 극한 점까지 할 수도 있고, 이제 상항복점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파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 두 개는. 자, 근데 응력의 증가에 대해 변형이 갑자기 증가한 한계점? 아니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응력이 여기서부터 증가해 변형이 갑자기 증가하는 건데, 이 부분 있죠. 상항복점, 이 하항복점 사이에는 여기 응력이 자체가 여기까지 증가를 했다가 이 부분에는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응력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형이 이만큼 생겼잖아요. 그렇죠? 변형이 이만큼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점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게 맞았던 거예요. 응력과 변형률이 배려하는 최대점. 응력이 이만큼 생기면 응력이 1이 생겼어. 그러면 여기가 나도
변형은 요만큼 할 거야. 0.5 정도만 할 거야. 너가 1이 생기면. 그럼 내가 2가 생기면 예상도 할 수 있죠. 2이 생기는 거고. 자, 여기서 만약에 그 2.5가 생기면, 나는 뭐 1.25 이렇게 여기 안 맞나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비례해서. 충분히 이거 예상할 수 있는 점이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선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비례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하는 최대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에 제가 또 똑같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건 좀 더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보가 빔이 하중이 받게 되면 직선이든 부재축은 변형을 하여 곡선을 이루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지지물 사이에 보가 이렇게 있어요. 강관빔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강관으로 이렇게 거시 플레이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강관빔, 요거 같은 경우 강관으로만 그리게 되면요. 요거는 라멘이에요. 라멘빔. 우리가 근데 라멘빔을 잘 안 부르고 요거는 강관빔이라고 자주 부르죠. 그렇죠? 요거는 형식은 라멘이라고 생각하시면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중이. 수직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면 얘는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위쪽은 압축을 받게 되고 위에는 늘어나는 인장을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 하중이 사라지게 되면 얘는 다시 이렇게 올라오지만 실제적으로 하중은 수직 하중은 계속 존재를 하죠. 수직 하중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정한 곡선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곡선을 이루고 있어요. 이때는 곡선을 뭐라 그러냐면 탄성 곡선이라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외력이 이 수직 하중이 사라지면 복원되는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곡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수직 하중은 실제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우리 커티너리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커티너리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죠? 아주 강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처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알바나 티바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지지점만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절대로 처짐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일종의 처짐은 있는데 그게 얼마였었냐면 변형률이 1000분의 1까지, 1%1까지. 그때 이런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탄성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때 1%1까지도. 자, 39번의 답은 탄성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은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자, 지점은 제가 여기다가 제가 공부할 때 정리해놨던 건데, 자, 지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점에는 자, 이동 지점과 있고요. 회전 지점이 있고 고정 지점이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동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 말고 흰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동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자, 여기는 제가 세모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게 이동 지점이에요. 이동 지점 같은 경우에는 반력이, 자, 보세요. 요게 지금 실제적으로 요게 부재잖아요. 요게 부재가, 여기 이동 지점이 올려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동 지점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력 없죠. 수평력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럼 얘는 반력이 뭐만 있냐면 이 수직 반력 하나밖에 없어요. 수직 반력. 그래서 여기 수직 반력 제가 여기 써놨죠. 수직 반력 한 개만 발생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회전 지점 한번 볼게요. 회전 지점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이동 지점은 두 개로 그릴 수 있었지만은,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거 공통된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기냐면, 자, 여기가 회전, 이렇게 요 포인트로 회전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동은 불가해요. 이동은 불가하고, 자, 그래서 회전만 가능해요.
회전 가능하다는 이 점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똑같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여기 움직일 수 있거나.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 반력이 어떻게 생기겠죠? 어떻게 생기냐면요. 제가 다시 그릴게요. 아유. 제가 이거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점을 가지고 그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전만 가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반력이 이렇게 하나 생기죠. 자, 이쪽으로는 그 이동에 대해서는 얘도 자유롭지는 못하게 되면 이렇게 그 반력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수직 반력, 수평 반력. 그래서 수직 반력, 수평 반력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여기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자, 회전 지점이에요. 여기 회전 지점. 이동 지점,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이 이제 고정 지점이잖아요. 이 고정 지점은 이제 캔틸레버, 외팔보에 이렇게 그 벽면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 수직 반력 하나 생기잖아요. 자, 수직 반력 무조건 생기잖아요, 이쪽에. 그 다음에 얘는 움직이지도 회전도 안 돼요. 움직이지 못해요. 이쪽 반력이 생겨요. 안 되기 때문에 이쪽도 이렇게 반력이 또 하나 더 생길 거예요. 이 방향, 이 방향은 관계는 없어요. 계산해보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다고 뭐 틀렸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그 계산해보면 그 방향의 저절로 결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모멘트가 3개가 수직, 수평, 모멘트 반력이 3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정 지점을 이동할 수는 없으나 회전은 가능하다? 절대 불가하죠. 절대 불가하죠. 그 다음에 지점에는 이동 지점, 고정 지점, 모멘트 지점이 있다? 아니죠. 이동 지점, 고정 지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회전 지점이 있는 거죠. 모멘트하고 회전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안 맞죠? 그 다음에 이동 지점에서 반력은 수직한 방향 한 개만 일어난다. 제가 그랬었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동 지점. 이동 지점은 이렇게 그리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있는 것처럼 다시 그릴게요. 공부하다 보면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자, 이렇게 여기 있다는 거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얘가 이동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얘가 이동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점을 기준으로 제가 뭐라고 했으면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회전이. 이때 그래서 반력이 뭐가 생기냐 하면 이동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요. 회전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이거에 대해서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수직 반력이 하나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답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회전하고 있는 구조물 또는 부재를 받치는 점을 지점이라고 한다? 맞나요? 부재를 받치고 있는 지점인가요? 자, 이 표현은 좀 애매하죠. 이렇게 지점이라고. 자, 완전하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좀 잘못됐죠.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부분에 힌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힌지 또는 회전이라는. 그죠?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실질적으로 틀린 건데 이거는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회전하고 있는, 여기 써 있으니까 회전하고 있는 구조물 또는 부재를 받치는 점을 그냥 지점이라고 하면 안 되고 힌지 지점 또는 그 회전 지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하나 더 표기를 하나 더 해놨는데요. 절점에 대해서. 절점은 조인트라고 하잖아요. 조인트. 요거를 쓸게요. 자, 절점. 다른 말로 조인트라고 하죠. 조인트. 자, 우리가 군대 가서 군화에 조인트 만든다고 하잖아요. 무릎 쪽에. 이게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부재와 부재가 만나는 점. 아니면 부재와 지점이 만나는 점. 그 절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보게 되면 이 절점에는 힌지 절점. 힌지와 고정 절점. 고정은 다른 말로 강절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트러스와 라멘이 결정되고 되죠. 자, 요것들은 충분히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